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00만 인구를 가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대피 행렬이 이어지며 혼돈과 공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불특정 다수를 향해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경고했고, 이스라엘은 몇 시간 내 테헤란 3구 지역의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고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시간 후 테헤란 교회 상공에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나타났고 이란 국영TV 스튜디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테헤란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잇단 폭격 이후 도시를 떠나기 위해 줄을 섰으나 이미 주요 도로는 마비되고 주유소 대기줄이 수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인터넷 흐름을 추적하는 독립기관인 넷블록스는 이란 국민의 국제 인터넷 접속이 거의 50% 감소했다고 보고하며, 이스라엘이 13일 공습을 개시한 이후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사용자들의 보고를 확인했습니다. 피난길에 나선 이란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 5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가는데 거의 2시간이 걸리는 등 혼돈과 공포 그 자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처 없이 피난길을 떠나는 이란 국민들을 보며 전쟁의 무서움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한국 교민들은 한국 정부가 대절한 버스를 타고 신속하게 육로 대피에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일부는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9일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가족 등 20여 명을 육로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전황, 대피 수요, 도로, 영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한 시점에 이동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본부에서 해외 안전상황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투르크메니스탄에 파견하고 현지 대사관과 협력해 교민들에게 임차버스와 숙소,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피 과정에는 주 이란 대사관 직원들도 직접 동행했습니다. 이번에 이란 교민과 가족들은 약 1200km를 버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휴식 없이 달릴 경우 약 16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지만 도로 및 공습 상황 등으로 이동 중 휴식을 취하거나 이동이 중지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민들이 이렇게 탈출을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테헤란이 공격받던 날 중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피난길에 올라 공포의 탈출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이란과 우호관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의 사업 등의 목적으로 머물던 중국인들이 험난한 공포의 탈출길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펑파이 신문은 이란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과 인터뷰를 통해 테헤란의 공습 현황과 대피 상황 등을 전했습니다. 테헤란에서 사업을 하는 탕모 씨는 지금 우리는 목숨을 걸고 피난 중이다. 매우 두렵고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밤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음이 들렸다. 이란인들도 도망가고 있다고 밝혔고, 업무차 테헤란에 머물던 왕모 씨는 남쪽 세라즈시를 거쳐 아바스항으로 이동한 후 두바이로 빠져나갈 계획이다. 이란 정부가 오염위험이 있다며 수돗물을 마시지 말고 생수를 마시라고 한다. 지금 테헤란은 아주 위험한 상태다. 최대한 빨리 대피해야 한다라고 절망적인 상황을 알렸습니다. 중국인들은 많은 중국인이 이란의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호텔 측으로부터 갑자기 퇴실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호텔에서 나가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데 영어와 페르시아어를 못하는 중국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란을 탈출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텔에서 쫓겨나 내몰렸다는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누구는 이라크로, 누구는 두바이로,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상황입니다. 중국 대사관은 교민 안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이 중국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다는 것조차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기류는 중국 내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외신을 중심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공산당 선전부가 기사 내용과 논조를 결정하는 선전 매체인데요. 반중 성향의 미국 매체 에포크타임스는 당 기관지 일면에서 사라진 시진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민일보가 지난 10일자 일면에 시 주석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가 더 개방될수록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기사를 실으며 이례적인 편집을 보였다. 이는 시진핑이 강조해온 폐쇄적 통제 강화와 자력갱생 노선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인민일보는 지난 10일자 일면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런정페이는 개방과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가 점점 더 개방되면 개방이 우리를 더 발전하게 만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공산당 당국의 경제정책을 최전선에서 옹호해온 인물이지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시진핑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영자지 재팬포워드 역시 인민일보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시진핑과 다른 최고 지도자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대신 탄소 감축이나 지역개발과 같은 일상적인 주제에 집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팬포워드는 시 주석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2주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부재는 전례가 없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분명 시 주석이 2012년 당 총서기에 취임하기 전 권력 따지기의 일환으로 모습을 감췄거나 2023년에는 뇌수술을 이유로 잠시 자취를 감췄던 과거 사례들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최근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고 수행원 규모도 축소됐다. 이번 부재는 중국 내 권력 이양의 역사적 패턴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곧 중국 공산당 지도자가 권력을 상실했을 때 이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발표를 미뤄온 관행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 재팬포워드는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의 사임이 실제 사임일인 1987년 1월보다 9개월 늦은 그해 10월에 발표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전례는 시 주석의 권력이 약화되었더라도 여전히 명목상 지도자로 남아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진핑 주석의 30년 지기인 쉬치량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지난 2일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정앤슝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사무소 소장이 해임되는 등 시 주석 측근들의 신변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중 성향의 홍콩 성도일보는 베이징의 소식통을 인용해 쉬치량은 이른 아침에 조깅하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이른 나이여서 사인을 놓고 궁금증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쉬치량은 지난 1월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국무원 춘절 단배식을 끝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쉬치량은 군사위 부주석으로 부임하는 10년간 군사위 주석인 시진핑의 군권 장악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기존 인민해방군의 4개 부를 중앙군사위 산하 15개 기능부서로 분리하고 육군사령부, 로켓군,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는 등 군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시 주석이 강조한 군내 부패 척결도 도왔습니다. 이런 인물이 갑자기 사망했으니 이런저런 설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국 군부 최고위층의 갑작스러운 낙마와 실종 그리고 사망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중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은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 쌓이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중국발 상황 전개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최근 중국발 천하대란 소식이 중화권 매체들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권력을 상실했으며 당과 군의 권력은 후진타오 전 총석이, 원자바오 전 총리 등 공산당 원로와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 등 반대파 군부에게 장악됐다는 주장이 주를 이룹니다. 최근 1~2년간 중국에서는 군 고위층의 갑작스러운 실종, 낙마, 사망 소식이 특별한 설명 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처음 양상은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군부의 반부패 투쟁의 일환인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해 중반부터는 신시진핑파 군부의 숙청 낙마 소식이 빈번해졌습니다. 지난 5월 들어 이 중국발 천하대란의 실체를 뚜렷이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의 중화권 전문가들이 일제히 전한 바로 그 회의, 즉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비밀 확대회의 개최 사실입니다.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기존 25인의 정치국위원회, 공산당 원로, 퇴역 군장성, 전직 상무위원과 고위 간부들까지 참여한 정치국 확대회의를 비밀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들이 관례를 깨고 외부 원로들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 회의의 안건이 바로 시진핑 주석의 거취와 관련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확대회의에서 중국의 핵심 인사들은 이 시진핑의 거취를 둘러싸고 참석자들은 전면 퇴진이냐, 부분 퇴진이냐를 치열하게 논쟁했다고 전해집니다. 결론은 일단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에서 사중전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퇴진이라는 방향을 정한 가운데 시진핑의 체면과 당의 위신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퇴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면 퇴진시킬 것인지가 주요 논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시진핑 주석은 이미 실권을 잃고 꼭두각시로 전락했으며 시진핑이 축출된 이후 공백이 된 권력을 놓고 암투가 격화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권력자의 출현과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두 집단의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7월 이후 군부의 친시진핑파인 푸젠성의 30일 집단군 출신 세력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온 반시진핑파 군부입니다. 그 정점에선 군서열 2위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의 이날 연설은 참석자들을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장유샤는 군 내부 부패 혐의로 체포된 상장과 중장 명단을 30분에 걸쳐 낭독했는데 대부분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장성들이었습니다. 그의 발표대로라면 군내 시진핑 세력은 발붙일 곳이 없어져 시진핑이 더 이상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국 운영과 관련해 주목할 또 하나의 집단은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의 당 원로와 그들로 대표되는 공청단파의 약진 가능성입니다. 후진타오는 시진핑의 사면임을 확정지은 2022년 10월에 20차 당대회 폐막식 도중에 강제로 끌려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여 만에 시진핑의 거취를 결정할 회의의 좌장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오직 공산주의 청년단 개파만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지켰다라고 일갈하며 오는 사중전회에서 차기 중앙정치국위원회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파 비중을 3분의 1로 확대한다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후진타오는 전 총석이라는 상징성으로 전국 안정에 방파제 구실을 하고 실질적인 전국 운용은 원자바오 전 총리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는데요. 반 시진핑파 군부의 반격이 시작된 시점은 대체로 지난해, 즉 2024년 6월과 7월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17일에서 19일 산시성 예난에서 10년 만에 중앙군사위 정치공작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반부패 투쟁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군의 절대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의 절대 충성을 강조하며 군내 반부패 투쟁을 강조한 이 예난 공작회의가 시진핑 권력이 크게 약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1년 전인 2023년 6월 로켓군에 대한 대대적 숙청으로 시작된 시진핑의 반부패 투쟁 앞에 은인자 중에 온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이 시진핑에게 맞서 칼을 뽑은 시점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15일부터 18일 개최된 제20기 3중전에는 장유샤의 반격에 당의 민심이 함께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후 당내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시진핑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시진핑이 이대로 권력을 유지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공감이 이루어졌고 이에 1942년생 원로 3인이 과도기적으로 전국을 운영하자고 의견이 수렴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1942년생 원로 3인은 후진타오 전 총석이, 원자바오 전 총리, 그리고 후야오방 전 총석이의 아들인 후더핑 전 통일전선 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총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원로들의 직원 따위는 2018년 베이다이어 회의 직후와 마찬가지로 무시해버리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바로 장유샤의 총구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의 총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5대 전구 중 중부전구, 북부전구, 남부전구 사령관을 자신의 측근 인물로 교체함으로써 이들 전구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지난해 11월에 랴오화 중국 중앙군사위원 겸 정치공작부 주임의 기율 위반과 조사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랴오화가 구금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시진핑이 임명한 인물들을 포함해 1,300명 이상의 군 인사 관련 정보를 자백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는 장군도 100여 명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랴오화의 폭로에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에 회색으로 변할 정도로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랴오화의 자백은 장유샤의 시진핑 군맥 정리에 결정적 자료가 됐고 이를 통해 시진핑의 군대 내 직계 세력을 적발해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시진핑이 실각했다는 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 세계의 시선은 시진핑 주석이 과연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참석하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는데요. 실각설이 떠도는 시진핑 주석이 과연 11월 경주 에이펙에 참석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